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내 전국 불안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안정을 찾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안정을 찾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현재 우리나라 이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단기 금융시장 지표를 보면요. 예. 계엄령이 발표되던 당일 밤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예. 또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요. 그러나 계엄령 발표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를테면 환율 같은 경우에는 계엄령 발표 직전에 1,401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전주에는 1,390원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계엄령 발동 당시에 1,444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1,415원으로 떨어져 있어서 계엄령 상황에 비해서는 안정이지만 그 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 이 대목이 조금 우리 경제에 지금 부담이 되고 있어요. 환율이 높으면요, 외국 투자 자금이 한국으로 잘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주식 투자해서 성공해봤자 그것을 달러를 원화를 달러로 2번 바꾸고 나면 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거든요. 자, 주가도 지금 이 주가는 계엄령 발동하기 전에도 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좀 급격히 떨어졌다가 조금 회복했다가 또다시 약세, 전반적으로 소폭의 약세.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가는 이런 것은 아니고요. 좀 외국인들이 계엄령 직전에 막 돌아와서 상승 탄력을 받을 뻔했는데 그게 조금 다시 좀 유보됐다. 좀 연기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조심하는 투자자들, 망설이고 있는 투자자들이 좀 많아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안정을 찾고 있다고는 하는데 원달러 환율을 보면 여전히 1,400원대로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보다 더 오르게 될지 궁금하고 지금 시장 안정화 조치가 효과를 내고 있는 건가요? 네, 1997년 우리 경제가 사실 외환 부족으로 IMF 금융위기까지 가서 구제금융을 받았을 당시 단군 이래 최악이라는 그 IMF 사태 때 우리나라 환율이 장중 환율로는 1달러당 2,000원까지 갔습니다. 또 장 마감 환율로 보더라도 1,900원, 달러당 1,900원 선까지 육박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비한다면 지금 1,400원대 초반의 환율은 위기 환율이라고 하루는 좀 거리가 멀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는 요인 중에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도 물론 있지만 미국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는 국제적 요인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환율이 높은 편이긴 해도 이것이 위기를 시사하는 환율까지는 아니다.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것은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분은 한국은행 총재 오기 바로 직전에 IMF에 국제세계금융중앙은행이라는 IMF에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네. 뭐 비교적 국제 정보망이라든지 국제 통계를 많이 갖고 있었던 분인데 상당히 강력한 톤으로 환율이 지금 좀 불안한 건 사실이고 좀 높은 건 사실이지만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아갈 것이다. 특별히 정부가 다른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환율은 서서히 안정될 것이다. 계엄령 때문에 좀 놀란 가슴 때문에 이 프로그램 요즘 매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사람이 판단하기 이전에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있으면 미리 프로그램을 세팅해 놓습니다. 어떤 나라의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일단 팔고 봐라 하는 이런 사전 프리세팅되어 있는 이것을 이제 프로그램 매매라고 그러는데 이런 프로그램 매매들이 작동을 하면서 지금 환율이 좀 올랐다.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다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S&P 같은 신용평가에서는요. 한국이 민주주의적 절차를 매우 잘 밟아가고 있다. 프랑스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 프랑스 최근에 정부 불신임, 내각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신용등급 낮출 이유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이게 앞으로 탄핵이라든지 여러 절차가 있겠지만 이게 질서 있게 진행된다면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논리적으로나 또 전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긍할 수 없는 그런 돌발 변수가 계속 생긴다면 그때는 신용평가 등급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잘 꾸려가느냐 이것이 변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가 증시를 포함한 금융 외환 시장에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면서 이번 계엄 사태로 논란 시장에 급한 불은 좀 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위적인 개입이다 보니까 부작용은 없을지 우려가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한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예. 사실 무제한으로 언제까지나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한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을 많이 풀면 그것이 통화량 증가를 가져와서 물가를 압박해서 그것이 또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뭐 말이 유동성 무제한 공급 이것은 어떤 그런 정부의 각오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실제로 유동성 무제한 공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요. 정안펀드라 해서 정시안정펀드 10조가 책정이 이미 돼 있습니다. 돈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계엄령 사태 이전에 이미 마련돼 있던 겁니다. 그다음에 채권안정펀드 27조가 지금 마련이 돼 있거든요. 최근 정부가 일부 시장 좀 개입을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정부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중에 10%도 채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뭐 유동성 무제한으로 풀어야 될 상황까지 갈 이도 없고 또 현재 조달돼 있는 것만으로서도 충분히 안정적이다. 참고로 한 가지 제가 조사한 내용을 좀 말씀 올리면요. 우리나라가 탄핵 시도가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2016년 10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7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인용했는데 그때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코스피를 기준으로 3.25%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가면 이 주가는 경제의 펀더멘탈이 필요하지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 물론 단기적으로 출렁출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의 탄핵은 2004년 2월 24일 날 이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 달 후인 5월 1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했는데요. 그 세 달간 어떻게 됐냐. 그때는 주가가 11.1%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우리나라 탄핵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기보다도요. 중국에서 부동산 긴축하면서 엄청나게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탄핵이 직접적으로 경제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뭐 중요한 것은 어떤 결론을 우리가 하든 어떤 질서 있게 국제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러면 이 현재의 사태가 뭐 경제에 충격파를 던지지는 않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더 건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한편 이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사상 처음으로 개당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차기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에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폴 애킨스가 지명이 됐는데 이 부분이 좀 호재로 작용을 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 저 애킨스라는 사람을 만나본 기억이 있는데요. 저분이 당시에도 SEC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개방주의 또 자유주의 개입하지 말자.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그런 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고 또 비트코인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친가상화폐 인사들을 족족 지금 포진을 시키고 있는데 특히 SEC는 우리나라로 치면 은행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이걸 합해놓은 그 정도로 강력한 기구예요. 규제, 잘못된 것에 대한 페널티를 내리는 기관인데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해서 SEC가 많은 제재와 벌칙을 때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친가상화폐 인사가 오니까 심지어 애킨스 이분은요 최근까지 금융 컨설팅 회사를 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벌금이 때려졌으면 그것을 없애는 대정부 로비스트로도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은 애킨스 온 것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굉장히 환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예전 같았으면 상승세를 한 번 타면 한동안 쭉쭉쭉 올라갈 텐데 이번에는 10만 달러를 초과한 이후에 곧바로 하루 만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10만 달러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왜 이랬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 비트코인은요, 이 가격을 좌우하는 중심 지표가 따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얼마냐, 수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비트코인은 그런 게 발표가 되는 게 전혀 없거든요. 뭐 누가 많이 사느냐, 파느냐, 또 세상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출렁출렁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지금 10만 달러란 대목, 꿈의 10만 달러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비트코인 한 판 사는데 한 판을 사는데 10,000개의 비트코인을 내야 한 판을 살. 피자 한 판, 피자 한 판이. 예, 예. 피자 한 판, 피자 정확하게 피자 2개. 예. 피자 2개 사는데 비트코인 10,000개를 내야 됐었거든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10만 달러가 되니까 이거 많이 올랐는데 이제 차액을 좀 실현하자. 그리고 혹시 떨어지면 그때 손해니까 지금 팔고 보자 하는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이 와그장창 한꺼번에 쏟아져서 지금은 뭐 상당히 많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비트코인 시세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에 잘 새겨드려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인 오펙 플러스가 내년 중으로 계획하던 원유 감산 완료 시점을 1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감산 기조를 더 끌고 가려고 하는 걸까요? 예, 오펙이라는 데가 석유 수출국 기구입니다. 사우디 등 들어가 있고 저 플러스는 러시아가 하나 더 들어갔기 때문에 플러스라는 단어가 쓰여진 건데요. 네. 예. 이 코로나 때 워낙 유가가 떨어지니까 이 오펙 플러스가 합의해서 원유를 감산하자. 그러니까 생산을 적게 해서 가격을 좀 올리자. 당시에 코로나 때 원유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유를 사면 돈을 줬어요. 어. 그런데 그것을 저도 한번 사보고 싶었습니다만은 네네. 돈을 주니까요. 예. 근데 사다가 우리 집에 만약에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탱크가 있으면 사면 유리하잖아요. 예. 근데 사다가 버려야 되니까 이익이 되는 게 없잖아요. 네. 그게 하여튼 원유 선물 시세가 마이너스로 간 적이 몇 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감산을 한 건데 이제 서서히 감산을 정상화됐으니까 내년에 감산을 끝내겠다 했는데 이것을 1년 더 연기한다. 자, 이렇게 되게 되는 거 얼핏 보면요. 악재일 수가 있습니다. 원유 감산을 계속하니까 국제 유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그 예. 반대입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지니까 오펙 플러스가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겠다. 그래서 원유 감산 속도를 원유 감산을 취소하는 것을 1년만 더 연장하자. 그만큼 지금 국제 금융시장에는 유가 공급 물량은 많이 나와 있고 사겠다는 세력은 적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제 유가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한국으로 봐서는 좋은 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유가가 오르기는커녕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심지어 국제 유가가 내렸는데 국내 기름값은 오히려 상승하는 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대목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자, 이 지금 국제 유가는 그동안 최근에 꾸준히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펙에 석유를 사올 때, 원유를 사올 때 우리나라 돈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달러로 사옵니다. 네. 근데 그 달러를 쪽에서는 우리 돈을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환율이 한때 1,220원 환율이 지금 1,440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만큼 돈을 더 내야 되니까 국내 휘발유 값이 올라간다. 그런 면에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우리 경제에 안 좋은 어떤 이 바로 쇼크를 주는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건데요. 환율이 올라간다면 국내 휘발유 값은 국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두 가지 환율과 생산지 유가, 원유 감산을 같이 좀 감안해야 국내 휘발유 값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내 휘발유 가격 현황까지 경제학의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